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 부처가 인력 증원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입되던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본격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9.13 집값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 여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투자는 물론 고용지표까지 악화되자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류세 인하 조치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산업부 이대종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선 방문 중에 최근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고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시점은 실제로는 다음 달 중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유류세를 낮춘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이달 둘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요. 휘발유가 리터당 1,674원 90전, 그리고 경유는 1,477원 90전이었는데 유류세가 만약 10%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70리터가 들어가는 국산 승용차를 기준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가정하면 휘발유는 5,740원, 경유는 3,99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의 총 세수 규모는 약 26조 원 정도인데요. 만약 10%를 정부가 낮춘다고 하면 세수는 시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 2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예상하셨겠지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두 부류로 완전하게 나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은 일단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값이라도 아낄 수 있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은 미봉책이다라는 것과 대형차를 몰고 다니는 부유층 계층이 실질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이대종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투자 위축, 여기에 소비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입니다. 서민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두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유류 가격이 15주 연속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최근 통계도 나왔다시피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수 경기가 좀 좀채 지금 풀리지 않을 기미가 좀 없다는 거죠.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랄지 또 주 52시간 이런 시행으로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 이거를 좀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최근 유가 상황을 보면 부담이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를 두고는 대부분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어찌됐건 그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는 환영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트럭으로 또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차주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세율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세율의 30% 범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유력한 건 10% 안팎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0%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10% 이상 올린 이렇게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10% 정도 인하를 했었고 그 전에도 그 미만으로 인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등화를 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와 휘발유 차등을 두긴 했는데 그때도 10% 미만에서 다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정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인하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기름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민생 경제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기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소비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것도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번 대책은 정말 내수 진작의 효과를 많이 노리는 거는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작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받을 혜택이 많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맞는 얘기입니까? 뭐 실제로 이제 2008년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차량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좀 고소득층이 유류세가 인하됐다 그래서 갑자기 차량 운행을 늘린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사실은 유류세가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장 이게 이제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그 사업에 이 경유 차량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제 운행을 좀 줄이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 목적에서라도 계속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혜택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저소득층이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했던 거는 이 대기 오염이 늘 수 있고 또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세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인세, 뭐 또 소득세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기업이 어찌됐건 수출 대기업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 23조 넘게 지금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류세 10% 인하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정부의 세수 감소는 2조 정도라는 거죠. 전체 유류세가 사실은 28조 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전체 세수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 더 높여도 좀 충분히 오히려 이 세수의 측면에서는 네. 여지가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치가 이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평론가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유류세 인하만 가지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소비 진작이나 내수 활성화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할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유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1톤 트럭을 활용해서 이제 장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트럭을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가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수익이 상당히 이게 차이가 날 겁니다. 유류세 인하를 해주면 그 효과를 아마 대형 트럭이나 대형 중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얼마나 유류세를 인하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경제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추가 일자리 대책이 나올 전망인데요. 정부 부처가 묻지마식 정원 늘리기에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고용 쇼크는 여전한 상황이죠. 네, 지난달 취업자가 우려했던 마이너스는 면했지만 지난해보다 4만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취업자 증가 수는 석 달 연속으로 5만 명대를 밑돌았습니다. 3분기 실업자 수는 106만 명으로 IMF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치던 1999년 이후 첫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5살에서 29살 사이인 청년 실업률은 9.4%, 그리고 30살에서 39살 사이인 30대 실업률은 3.6%로 모두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관장 회의에서 임시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등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상황이 현재 엄중한 만큼 정부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는데 추가 일자리 대책도 나오죠? 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에서 5천 명 안팎의 체험 인턴을 추가로 뽑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초 공공기관들에게 지침을 보내서 2달에서 반년 정도 일할 단기 근로자 10,000명을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달 하순 발표를 목표로 고용 대책을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 규제 혁신, 그리고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양에 집착해 질이 낮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할 경우 취업자 수를 부풀려 고용 지표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청와대의 일자리 창출 강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부 부처는 정원 늘리기에 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김광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정부 부처가 공무원을 9만 명 넘게 더 뽑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2만 3천 명 이상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의 2배가 넘는 규모로 고용부와 교육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2년간 1,000여 명의 인원을 늘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과 연금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향후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가 나빠질 걸로 전망됐습니다. 기업들의 70% 이상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인 하향세에 접어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제조업 경기가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제조업체 경기 전망지수에서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75로 지난 분기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2,2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입니다. 세관 경기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분기 수출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87로 전분기 93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내수 부문은 72로 전분기 85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조선, IT, 가전, 정유,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최하위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에 기업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62%의 기업들이 연초에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치 미달을 예상한 기업들은 내수 시장 둔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고용 환경 변화, 미중 무역 분쟁, 환율 변동성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72.5%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장기 하향세에 있다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중장기 하향세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주력 산업의 침체 장기화가 44.1%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수익성 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전반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 체감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이 올 들어 처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3개월 연속 자금을 사들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지난해 외국인이 팔아치운 채권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 채권 총 1조 9,120억 원을 팔아치웠는데요.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채권 2조 3,240억 원치를 순매수했으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순유출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112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의 6.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1조 1천억 원, 유럽이 8천억 원의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외국인이 만기 상환받은 자금이 모두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 주식 5,800억 원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천억 원치의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지역별로는 미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가 2조 1천억 원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투자자는 1조 4천억 원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영국과 룩셈부르크에서 각각 5천억 원씩 순매도가 나와 유럽 지역 순매도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는 248만 9,700여 명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신청이 많았는데 도소매업은 전체 종사자의 20%, 숙박 음식점업은 27%가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 이후의 업무 전반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종합검사를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올해 두세 개 초대형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도 벌인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이후에 22명, 5개 검사반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소환자서만 4차례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조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배임과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된 범죄 사실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간의 관심은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씨에게도 많이 쏠렸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처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 강력범죄전담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먼저 물컵 폭행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없음으로 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광고회사 시사회 업무를 중단케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 내렸습니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기본적으로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들과 그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억이 넘는 그런 1주택자들이 대상인데요. 일단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역시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 3개 보증회사들이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주택자와 소득이 높은 이런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증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높은 1주택자들은 아예 전세 보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들과 달리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민간 보증사인 SGI, 즉 서울보증보험이 전세 보증을 해주긴 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최종 대출 금리가 공적 보증, 그러니까 기존에 자격 제한 없이 대출 받을 때보다 0.4에서 0.5%포인트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더 대출 금리가 비싸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1주택자이면서도 전세 대출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릴 가능성도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이유가 갭 투자를 막아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좀 제한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1주택자의 경우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민간 기업까지 규제에 동참하도록 강제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떤 그 제약 때문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전세대출이 갭 투자의 자금줄이 됐던 이유가 담보대출보다 이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낮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0.4에서 0.5%포인트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더 갖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초 국내에서 출시되는 아이폰은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 가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현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최근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박광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중 34개의 출고가가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만 원대 제품은 7종에 불과했고 90만 원대가 18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 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단말기 가격이 올라서야 인하가 제대로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통사 요금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이 완전 자급제입니다. 지금처럼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전화는 가전 양판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만 이통사에서 원하는 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급제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알리자는 제도인데요.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면 지원금을 줄이고 출고가를 낮추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제조사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내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무역 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죠. 지난주 검은 목요일 이후 하루 만에 만회하는 듯했던 코스피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코스피 0.5% 하락해서 214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1% 하락해서 7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6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800억 원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급등세입니다. 현대차 현재 3% 하락해서 11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73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 현재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수소차를 시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입니다. 이외에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남북 경협주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